최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 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호형입니다. 99식과 개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개량된 99호식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9식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베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의 전차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제블린과 LONLAW 등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 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의 통합적인 전장 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를 비롯해 미국의 에밀A, 영국의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르트 EAU,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워치 매거진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흑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 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 파레이더는 미사일적 근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에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 영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가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UFA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돼 온 레오파르트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 전차를 앞세워 지상무기체계 선도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차 무용론이 무색하듯 한국의 K 전차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폴란드 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의 개량형 KPL도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지시토프 푸아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PL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본인들이 K 전차를 운용하며 생긴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KORA 2022에서 K3 전차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대략적인 개발 방향까지 발표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활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에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상대방 전차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무인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황인데요. K2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파워팩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세대 전차의 기본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복잡해진 국제 정세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다른 국가의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폴란드에서 터진 잭팟 이집트에서도 터진다. 한국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12위권의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로 최근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준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하기로 하며 무려 25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젠 중동의 군사 강국 이집트도 한국의 FA50을 비롯해 K2 전차까지 대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교두보로 이집트까지 공략하면서 이제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남미 매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한국 군사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유럽과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와 놀라운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셰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사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그간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무기 거래에서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에 군비 증강 열풍이 불기 시작해 각국이 재군비에 나섰지만 30년 동안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 이미 망가져버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무기들의 생산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차륜형 자주포를 발주했더니 일문을 납품하는데 무려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무기는 대부분 공동 개발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속 하나를 구입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괜찮은 무기를 공급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합리적 유지 비용, 기술 이전 및 협업 등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가 도입하려 하는 것 중에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K2 표전차입니다. 폴란드는 종주국 한국군이 도입한 K2 전차 물량의 무려 3배인 1000대 이상을 도입했는데 이집트도 한국보다 많은 K2 전차 500대를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 육군을 자랑하는데 현역 장병 34만 명, 예비군 44만 명의 대군으로 높은 기계화 수준을 갖췄습니다. 유사시 드넓은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전장 특성상 현역 치장 물자를 합쳐 4,3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한 기갑대국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전차를 중요시하는 이집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0년 러시아와 T-90MS 500대를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1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하고 이 500대 물량을 K2 전차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싸워서 해공군에서는 압도했지만 결국 전차 부대에 패하고 말았던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자 결국 러시아산 전차보다 우수한 한국산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보다 더 배아파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집트는 냉전 시절에 중국과 교류가 많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시진핑 주석이 LCC 대통령을 만나면서 15개 분야에서 무려 150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며 중국 JF-17을 주요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매우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는 FA-50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1대1로에 이집트도 참여한 것에 대해 이집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1대1로에 참여시키며 남의 기술 백에서 값싸게 무기들을 팔아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시작으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신들이 공들여왔던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전통적인 방산협력국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 특히 K2 전차를 선택한 데는 압도적인 경쟁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T-90S는 2000m 거리에서 600에서 650 장갑판밖에 관통하지 못하지만 한국산 K2 전차는 2000m 거리에서 700에서 850 수준의 장갑 관통력을 보입니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급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특히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K2 사막 수출형을 만들어 뜨거운 사막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이 같은 환경 적응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만은 지난해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K2 표전차를 최종 선정했는데 총 76대로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만이 K2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와 성능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만에서 K 흑표와 경쟁을 펼친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마른 하천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 경쟁 붙은 터키 알타이 전차는 주행 시험 도중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K2 흑표 전차는 오만에서 사막 주행 영상을 공개했는데 1500마력으로 최대 70km 속도로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피하 식별장치 등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수심 4.1m까지 잠수도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무더위에 대비해 내부에 에어컨을 달아 최대 43도까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K2 전차는 힘도 세면서 승차감까지 좋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전의 전차와 K2 전차를 타본 군장병들은 소나타 타다가 제네시스 타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영하여 급조 폭발물 및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하면서 측면 방어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K2 흑표 전차에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시키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K2 흑표 주포는 에이브럼즈 및 레퍼드 2탱크보다 큰 120L44 구경으로 1.3m 더 길게 만들었고, 분당 15발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즉 K2 흑표 전차는 수륙 양용으로 움직이면서 분당 15발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쓸 수 있고, 사막이나 동토에서나 습지에서도 작동하는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전차들의 장점만 모두 모아놓은 전차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는 칼럼에서 K2 흑표 전차를 경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4세대 전차 아르마타보다 한국의 흑표 전차가 앞서 있는데, 흑표 전차는 완제품이 1200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전차에 속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절반인 6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마타의 수출 실적은 전혀 없는데 K2 전차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차를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K2 흑표를 비판하고 독일을 실드치던 영국인에게 폴란드 형님이 한 발언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전문가라는 이는 왜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무기를 사냐는 식이었습니다. 영국, 폴란드, 한국, 독일이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국, 독일이 신뢰할 수 없는 국방 파트너라는 이야기는 푸틴의 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NATO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일은 5.000km 떨어진 나라 한국가 아닌 유럽의 문 앞에 있는 산업강국입니다. 폴란드 너네 탱크 1000대 사고 싶은데 얼마나 빨리 배송 가능해? 독일, 우리 레오 EH를 사주세요. 우리가 만들 때까지 8년만 기다리면 돼요. 한국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주문 분량을 돌려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함점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 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더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헬이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해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핀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상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 존즈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미 해군이 아시아 동맹국의 민간 조선소를 이용해 군함을 유지, 수리 및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동맹국은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한 곳은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현재 미국은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50척 이상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언뜻 보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손실된 함정을 누가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나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함정을 보강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이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조차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리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로널드 오루크 의회 조사국 CRS 분석가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함의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한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함 제조 속도에 있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은 한국의 효율적인 구축함 건조 능력을 인정했으며 중국을 감시하는 정조대왕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신 함정인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800km 밖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공의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조대왕함을 눈으로 직접 본 미국 7함대 사령관은 정조대왕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체만 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해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다 위의 주도권도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 C919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C919의 승객을 태우고 상하이 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산 여객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중국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의 C919 여객기는 5월 28일 오전 10시 32분 승객 130여 명을 태우고 상하이 훔차오 공항을 이륙해 이 시간여 만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여객기의 첫 비행에 열광했습니다. 훔차오 공항과 서우두 공항에는 대형 레드카펫이 깔렸고 첫 상업 비행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CCTV는
이날 승객들이 C919에 탑승하는 모습부터 서우두 공항에 착륙해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측도 C919 첫 비행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은 특별 항공권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펑파이 신문은 이날 기내식으로 베이컨 볶음밥, 과일, 망고 푸딩, 초콜릿 쿠키, 우유 등이 제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해시태그 국내 대형 항공기 C919 첫 상업비행이라는 해시태그가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중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까지 개발해냈구나. 중국 하늘에 C919가 더 많이 비행하기를 바란다. 국산 항공기로 세계 시장까지 장악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체 여객기 개발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여객기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20%가 넘기 때문입니다. C919는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가 독주하는 민간 여객기 시장 구도를 뒤흔들겠다며 야심차게 개발한 여객기로 중국이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여객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쟁 기종보다 20%가량 저렴합니다. 여객기를 개발한 중국 상용항공기 회사 측은 향후 5년간 C919를 연간 150대씩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1,200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문이 대부분은 허황된 것이고 일부 중국 내 고객사가 제출한 의향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게다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했다던 여객기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여객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전 세계 민항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해 각종 보조금 분쟁과 무역 분쟁 소송으로 밥그릇 싸움하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렇듯 보잉과 에어버스의 무역 전쟁은 무려 17년을 이어오다 2021년에서야 서로 무역 전쟁을 중단하자고 합의할 정도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자사가 만든 737맥스 여객기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했을 때 숨진 탑승자 15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보잉은 당시 사고기가 통제력을 잃고 파괴된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으며 사고가 난 737맥스 여객기는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보잉 대표 제품인 737맥스 내부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보잉이 만든 비행기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에 이어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하는 보잉의 신규 주력 기종 737맥스가 추락하자 이 기종의 운항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고 구매 취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기술상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보잉과 에어버스가 서로 소송을 벌이며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중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며 유럽산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며 당시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 오히려 미국과 보잉에 일격을 가합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어버스 구매 계약식에 참여해 약 45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며 프랑스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항공사들이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A320 기종 290대와 A350, 10대 등 모두 300대를 사기로 한 계약건이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보잉 항공기 300대를 산 이후로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중국이 통 크게 프랑스의 에어버스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중산층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린 여행 수요 급증으로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이 됐습니다.
한 대라도 더 팔아도 부족할 판국의 비행기 결함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보잉은 중국이 737 맥스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에 대량 구매하기로 하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허나 당하고만 있을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의 중국 수출 중단을 검토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GE와 프랑스 항공방 위산업 업체 사프란 세프론의 합작인 LEAP-1C 엔진을 중국에 추가로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사실 이 엔진은 중국의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중국 상용항공기 공사 COMAC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여객기 C919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던 C919 항공기의 엔진은 사실 서방제 엔진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엔진을 확보하면 분해하고 모방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침투할 테고 이것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기술을 흉내내기란 일부 정부 당국자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항공기 엔진은 수년간 이미 중국에 수출돼 왔기에 중국 제조사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역설계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항공기 엔진의 제작 과정과 재료 등은 철저한 기밀로 관리되며 새로운 모델 개발에는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엔진뿐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이 C919에 제공하는 항공전자 시스템의 수출도 제재할 수 있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항공기 엔진과 항법장치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의 항공 굴기는 핵심 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2025년까지 국내 민간 항공기 시장의 10%, 세계 소형 제트기 시장의 10에서 20%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영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COMAC는 174석 규모의 여객기 C919를 개발하면서 2017년 첫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C919는 2018년 상반기 기체 결함이 발견돼 시험 비행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이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20에서 30년 뒤처져 있다며 항공전자, 재료, 항공역학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20에서 30%의 항공기 자체 생산할 수 있어 항공기 대국의 꿈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올해 5월 드디어 대형 여객기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미국의 방해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최초의 여객기를 띄웠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는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C919 여객기 개발의 핵심은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인 스파이 10명이 기소되었는데 혐의는 C919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빼낸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해킹 작전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리하고 중국의 지하 해킹그룹이 참여했으며 합법적인 보안 연구원 및 전 세계 기업 내부자들이 관련된 작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항공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특히 중국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코맥이 자체 여객기인 C919 비행기를 제작해 에어버스, 보잉 등 업계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C919 비행기에 부품을 공급한 외국 회사들을 단연간에 조직적으로 해킹해 C919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관리는 국가안전부가 관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실제 해킹팀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 기업에서 일하는 내부자를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킹팀은 2010에서 2015년 사이 사프란, 지이 등 C919 공급업체를 해킹하는데 성공했고, 이 해커들은 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독점 정보를 검색하고 원격 서버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에어로엔진 공사 AECC가 6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해킹을 시도한 끝에 C919기에 탑재하기로 한 CJ-1000AX 엔진을 출시하고 기존의 외국 계약자가 제조했던 엔진을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CJ-1000AX는 미국의 지휘와 프랑스의 항공우주회사 샤프란의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생산한 엔진과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서방이 핵심 기술을 제재하면 중국은 자국 기술만으로는 항공기를 만들 수 없었고 해킹까지 해가며 최초의 국산 여객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내놓은 C919는 여전히 주요 부품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객기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 여객기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허세 끝판왕인 이유는 알고 보면 중국 기술이 거의 없고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방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는 주요 부품의 약 60%가 미국산이며 일부 품목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부 설비는 합자회사가 생산한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 여객기의 자체 개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객기 설계와 제조, 비행 성능, 안정성 등의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 예상대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고 특히 여객기의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랜딩 기어를 자체 개발했는데 강도가 떨어져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여객기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미국 지휘와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법인이 만든 것을 쓰고 제동 제어 체계, 통신 및 착륙 장치, 항법 및 항공 데이터 기록 장치 등도 모두 외국산이어서 사실 이걸 자체 생산 여객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객기에 들어가는 48개 부품 공급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와 날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치를 서방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러니 사실상 무늬만 중국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가장 복잡한 부품 생산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회사의 재산권과 AS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독자 기술이 아닌 해외 부품 기술에 의존한 만큼 만일 해외에서 이 여객기를 구매한다면 구매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항공기 제작 관련 회사들이 러시아의 항공기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중국과 서방 사회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 여객기를 구매한 곳에서도 부품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여객기를 과연 안심하고 타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C919는 작년 하반기 중국에서의 운항 허가를 받고 작년 12월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동방항공은 올해 2월 1일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훅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급해진 C919는 애초에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후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굴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엔진 역추진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추진 장치란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들은 2월 1일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나자 이후로는 일절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경쟁 기종에 비해
20에서 30%가 저렴하다고 해도 이 여객기를 구매할 외국 정부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난 4월 중국은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으로 인해 상업 운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갑자기 C919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을 대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에어버스의 조립 공장이 위치해 있는 텐진의 조립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모두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체 개발 여객기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경쟁 기종을 대거 구매하다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이 날 정도로 불안하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제작사인 중국 국영상용항공공사는 전 세계에서 C919에 대한 8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방항공만 5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랑 5대만 구매 확정이라니 결국 중국 항공사들마저도 말로만 구매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자체 개발이라는 C919 기종이 외국까지 운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종이 외국 운항을 하려면 항공기 디자인의 형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자체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국 승인 여부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항공기 디자인 문제로 중국이 항공기를 실제 개발해도 중국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행을 한다면 당장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에 대해 바로 이 문제가 중국산 여객기의 대규모 생산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919의 첫 인도는 원래 2021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미뤄진 것도 미국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로 부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C919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운항에 나서더라도 승객들은 안전성 때문에 계속 불안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중국산 여객기를 만드는 COMAC은 유럽 등 해외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국가들이 중국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 여객기의 인증 획득이나 국경을 초월한 산업 파트너십 체결 역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설사 C919가 정상 운항을 시작하더라도 중국 내의 비행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과연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졌거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C919를 구매할 나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